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요. 늦어도 3월 초쯤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부를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0일 내에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로 이란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핵을 포기해라.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죠. 몇 달 전에도 있었고요. 우리 설 명절 내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는 어제는 전쟁 가능성이 무려 90%라고 매일경제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협상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병력이 집결해 있습니다. 전투기만 50대, 항공모함이 2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뭔가 붙긴 붙으려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습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가 불안한 거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과 석유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리고 반면에 불안한 코인과 주식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불안함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뒤로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선반영된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제 베팅 사이트라든지 AI들에게 물어보면 실제로 이들이 전쟁 확률을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 확률이 높다고 하면 그만큼이 주식과 코인과 금, 석유 가격에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이 전쟁 확률이 낮다? 그러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충격이 더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지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폴리마켓입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 의견보다는 폴리마켓은요, 그래도 사람들의 실제 베팅액,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폴리마켓 전쟁 확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 확률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언제 들어가느냐의 베팅을 빽빽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전쟁이 난다는 가정하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19일, 2월 20일, 21일, 22일, 23일 하면서요. 그냥 일자별로 베팅이 쭉 돼 있습니다. 잘렸는데 2월 말일도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전쟁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겠죠. 그때까지 일어날 확률이니까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3월 3일, 4일, 5일, 6일 하면서 쭉쭉쭉쭉 계속 베팅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60%의 확률로 일어난다. 6월 말까지는 69%다. 12월 말까지는 76%다. 거의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를 두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 제가 볼 땐 이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 요걸 보면서 느꼈던 게요. 이 덕택인지는 모르겠지만, 폴리곤의 일일 트랜잭션, 수수료 양이요. 한 최근 3일간은 이더리움을 앞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정말 빽빽하게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폴리곤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폴리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구나.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노력은 하겠구나. 이런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외에도요, 정말 많은 이제 베팅, 스포츠 베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베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폴리곤은 살아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올해 미국이 들어는 간다, 부딪히기는 한다라는 확률이 한 76%였잖아요. 3월까지도 60%니까 생각보다는 높구나.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럼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왜냐면요, 이 전면전이라는 게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란은 굉장히 인구도 거의 1억 명 가까이 되고요. 이 험한 지역도 있고 요새화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갖고 있고 무려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높을까? 제가 볼 때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굉장히 수월하게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높은 확률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AI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랑 챗GPT를 많이 쓰시잖아요. 참고로 제미나이는 조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는 좀 보수적이고 까칠합니다. 일단 아니요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미나이한테 먼저 물어봤더니 조금 낙관적인 친구조차도 군사 타격 확률이요 무려 60에서 70%입니다.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핵을 너무 많이 뭐 개발을 했으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세부적인 조건이 있어서 제가 네모를 쳐봤는데요. 전면전보다는 핵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 뭐 벙커버스터로 거기만 딱 부순다든지 아니면 뭐 수장만 딱 제거를 하거나 잡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란과 과거의 이라크, 베네수엘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중요하신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면전은 조금 부담스럽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면전을 만약 한다면요. 육군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육군이 집결을 했다. 이런 뉴스까지는 아직 없는 걸 볼 때 정밀 타격 요쪽 가능성이 있겠다.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극적으로 말로 좋게 끝난다. 이게 이제 30에서 40%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뭐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거래가 최우선이다. 뭐 가성비를 중요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유가 급등을 나오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물가가 올라서 부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외교가 첫 번째 옵션이다. 공공연하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확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 까칠한 챗 GPT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까도 한 30에서 40%가 말로 하자였잖아요. 챗GPT도 30%가 말로 합시다. 외교로 합의합시다. 그냥 제재 일부를 완화한다든지 핵 활동을 좀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왜냐하면 전면전하면 미국 지금 대선도 앞두고 있고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본인들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겨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 말로 할 수 있는 확률도 꽤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유력한 확률은 제한적으로 공습한다.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정밀 타격을 하겠다.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뭐 벙커버스터를 터트리든지 해서 못 쓰게 만들겠다. 그래서 요 확률이 45%로 가장 높고요. 이제 전면전이나 장기 충돌 가능성은 있긴 한데 한 25% 정도로 가장 낮다. 제가 볼 때도요. 전면전을 둘 다 목표로 하고 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 뭐가 틀어졌거나 뭔가 사고로 인해서 전면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둘 다 전면전으로 붙을 그런 의도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0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속보가 뭐가 떴냐면요. 10일에서 15일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분이 얘기를 할 때 2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썼거든요. 조금 시간을 더 주는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전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5일이면 충분하다 좀 협상으로 끝내기를 원하고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15일 내에도 뭐 무슨 일이 안 생긴다,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뭐 나쁜 일이 아까 뭐 정밀 타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10일 내가 됐든 15일 내가 됐든 좀 무탈하게 넘어가길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전쟁 얘기가 나오고 어제 제가 보릿고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렇지만 저는 5월부터 빠르면 5월부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CM이라는 CFTC 산하에 있는 세계적인 선물 거래소죠.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메이저 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코인의 선물 옵션을 24시간 거래 지원하겠다. 24시간 코인 거래소가 거의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긴 했는데요. 주말은 쉬었거든요. 근데 5월 29일부터는 24시간 풀로 돌아가겠다. 그럼 어떤 코인을 사고 팔고 선물 옵션을 하느냐? 7개입니다. 이 7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대량 채택이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코인들이다. 사실 뭐 90% 이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일 거예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가 최근에 추가가 됐고요.
작은 것들이지만 에이다, 체인링크, 스텔라까지가 7개에 포함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리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요. 이 CME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는 거는 ETF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스텔라가 뭐 단독 ETF 상품이 나왔다거나 이렇진 않았지만 ETF가 되려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ETF로도 많이 팔리겠구나. CME에서 기관들의 채택도 많이 받겠구나. 정말 암호화폐이자 RWA의 고속도로이자 여러 가지로 쓰이겠구나. 사라지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자산을 선택하는 거에서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거냐? 기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개미들도 단타 치는 개미, 롱숏 하는 분들이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기관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날고 기는 분들이 기관에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이 CME 갭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못 참는 게 뭐냐면요. 24시간 거래를 해서 뭐 주말에 사건이 터졌는데 대응을 못 한다.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거를 CME 갭이라고 하죠. 뭐 이게 붕 떠서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갭 하락을 맞았다든지 이런 거를 꺼려해서 안 들어오는 기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뭐 주말에 사건 터지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24시간이니까 이제 언제든지 뭐 스탑로스를 걸든지 사파를 할 수 있다. 뭐 개미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CME는 세계 최고의 상품 거래소거든요. 즉, 지금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자잘한 친구들까지도 알트코인이잖아요. 지금 금과 달러의 버금가는 대체 자산에 반영됐다. 이들의 레벨로 올라갔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 끝에 있는 뭐 변두리에서 뭐 작은 국가들만 하는 이런 자산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결정권이 지금도 미국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왜냐하면 미국만 받아들이고 개발을 하고 뭐 크립토 뭐 수도를 만들겠다 하지 힘 있는 국가 중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더 커지겠구나. 예전엔 바이낸스나 OKX나 이런 데서 이제 개미들이 사는 거, 뭐 좀 큰 개미들이 사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더더욱 미국이 가격 결정권을 쥐겠구나. 미국이 가고 싶으면 가고, 미국이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되면 뭐하냐. 기관들이 장난질이나 더 치러 들어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많은 기관들이 진입을 한다는 건 뭐 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각지대에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 시세 조작을 하고 장난질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난질이 줄어들고 페어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온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장난질의 대표 주자가 바로 예전에 소개드렸던 제인 스트리트였잖아요. 거의 1년, 2년 가까이를 아침 9시만 되면 집어 던지는 미국 개장을 하면 아침에 그래서 10시에 폭락 요거 많이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10시에 팔아서 아시아, 한국 같은데 개장하면 그때 사. 이것만 반복해도 돈을 벌어. 이걸로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는지 이 관련 ETF가 생길 정도로 미국 아침 10시에 팔아서 아시아 장 열리면 사는 이 ETF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물량, 특히나 유동성이 없는데 이런 장난질을 치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요약을 해본다면 현명한 투자자들은 오전 10시에 하락세에 파세요. 기회로 간주해서 팔았다가 이제 아침에 한국 뭐 아침 시간 되면 다시 사러 오는 즉 이런 사고 파는 잦은 매각 구에서 이제 이익을 얻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시세 조작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근데 뭐 법칙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데요. 클래리티 법안이 생긴다면 이 시세 조작이 한 70% 가까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페어플레이의 규제 환경이 갖춰지죠. 규제는 CFTC가 한다. 뭐 어디가 한다. 뭐 마켓메이커의 조건은 이것이다. 커스터디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 기관 중에서도 저는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큰 대형 기관이 결국은 커스터디, 그러니까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직접적으로 열리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커스터디 하면 불이익이 너무 컸어요. 뭐 준비금을 많이 쌓아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아, 힘들게 하니까 아예 그럼 나 커스터디는 안 해. JP 모건이 그랬었잖아요. 그냥 비트코인 사고 팔고만 하고 담보 대출만 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제 환경이 갖춰지면 스탑도 할 거고요. 심지어 마켓 메이커로도 등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켓 메이커가 뭐 말이 좋아서 이제 유동성 호가창 채우는 거지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정말 선수들은 개미들을 홀릴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형 기관들까지도 마켓 메이커로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클래리티가 된다면 저 CME 거래량도 더욱 폭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왜 5월 29일부터인가? 지금에서야 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요거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5월 29일일까? 저는요, 클래리티의 통과 확률과 시기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5월 29일자라는 얘기가 나온 게요. 클래리티의 통과 확률이 80%까지 치솟았을 때 나왔습니다. 정확히 이때 나왔어요. 한 뭐 몇 달 전만 해도 뭐 50%, 40%뭐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2, 3일 전부터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거의 80%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 그러니까 CME에서 5월 29일이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클래리티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이제 좀 지났다. 어느 정도 통과가 되는 걸 좀 감안을 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80%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결국 통과가 될까? 지금 회의를 너무 자주 해서 업데이트하기도 벅차긴 한데요. 최근까지에 의하면 은행권에 조금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최근 기사인데요. 크립토 업계가 강력히 원했던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만 넣어놔도 이자를 받는 기능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휴 잔고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좀 구체적인 벌금 액수까지 나왔어요. 이걸 위반하면 하루에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리플이나 뭐 크라켄이나 로빈후드나 이런 데는 다 클래리티 찬성이요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랑 뭐 연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코인베이스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은행이 약간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조금 예상은 됩니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 80%가 됐다 이런 확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3월 1일까지는 뭐 은행이랑 코인이랑 합의해서 갖고 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오히려 뭐 코인베이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스코퍼센트 장관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은 그래도 조금 정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왔는데요. 오늘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당장 좋아질 만한 유쾌한 상황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최근 기사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곧 영원이 될 거라는 구글 검색량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뭐 거의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다만 만약에 내가 크립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소비를 줄이면서 푼돈이라도 꾸준히 매수하고 인내하는 것도 저는 최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인내심 있는 소수가 인내심 없는 다수의 돈을 다 가져간다는 이 오래된 투자의 법칙을 믿고 원칙대로 행동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